강민입니다. 처음에 김치윤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 학생들에게 좀 질병과 관련된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떤 질병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공하기도 했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또 좋은 시간이고 또 공중보건 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 있게 자세히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뭔지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손으로 넘기면 제가 호서대학교는 지난번에 김충현 교수님 봄에 한번 제가 얼굴 보러 왔었고 또 제 동생이 또 호서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물어봤어요. 너 어디 대학교 나왔지? 그러니까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호서대학교 저기 천안 캠퍼스에 있는 음대를 나와서 거기서 제가 동생 졸업식을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고향은 요 바로 밑에 조치원입니다. 그래서 되게 천안 뭐 이쪽 근방은 이제 되게 익숙한 공간이고 또 충청도 사투리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 여러분을 만나게 반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단은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하고 그 간단한 연구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나와서 제가 수의사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임상보다는 기초 연구 분야가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보다는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어디를 좀 진학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뭔가 4학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현재 코로나와 같은 한 2009년도, 2008년도, 9년도쯤이거든요. 그때쯤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신종 플루라고 하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마침 저희 충남대 수의대 겸용하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언론에 자기가 그거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 나도 저기 가서 뭔가 멋진 백신도 개발하고 그래서 한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때 김충현 교수님도 같이 2013년에 같이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도 같이 듣고 술도 같이 먹고 신규자로서 여러 애완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그 인연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역학조사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역학조사가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역학조사라고 하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이 발생한 곳에 가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그거와 관련된 질병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예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부지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든지 이런 게 터지면 직접 농장에 방문해가지고 농장주한테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떤 사료 주셨어요? 동물의 질병은 어땠습니까? 라고 직접 이렇게 문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막 그런 보고서를 쓰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5만 곳을 다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한 번 출장을 나갔다가 사무실에서 한 40일 동안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막 한겨울에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장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서 4년 동안 역학조사 하다가
그다음에 이 전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라는 이제 신설과에 가서 백신 개발하고 진단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 9월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가서 조류질병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지금 본과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르치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직은 좀 낯설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주요 연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족제비를 이용해서 병원성을 평가해요. 족제비를 왜 쓰냐면 보통 신종플루는 이제 사람한테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한테 얼마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실험식적으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바이러스 접종해서 증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하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족제비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페럿이라고 읽혀지는 건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반려동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좋아할 거고, 요즘 최근에 뭐 페럿이라든지 기니피그라든지 이런 여러 조그마한 소형 개, 고양이뿐만 아니고 이런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거는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개한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어떻게 얻게 돼서 그걸 또 개한테 직접 접종해보고 개에서 그 바이러스 접종했을 때 어떤 병원성을 띠는지 이걸 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항원뱅크라고 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가금한테 접종을 해서 이 현재 막 겨울만 되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백신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데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도 해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준비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에서 직접 닭에다 접종했을 때 효과가 어떨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논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그 이제 반려동물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셔서 알 것 같은데 고양이가 서울에 있는 용산 한복판에서 관악 한복판에서 고양이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 혹시 하세요? 그런 한번 7, 8월쯤에 한번 신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하니까 그럼 고양이들이 왜 죽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용산에. 지금 용산에 뭐 있어요? 뭐 있잖아요. 높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서울 한복판 용산에 그 고양이가 집단적으로 폐사되니까 얼마나 문제가 됐겠어요. 그 원인을 찾으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오염이 된 사료를 먹고 고양이가 집단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병원성 했던 그 논문이 정말 따끈따끈해요. 지금 한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었다는 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제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감기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 하나하나 구분 뭐가 독감이고 뭐가 감기고 신종 뭐 플루는 뭐고 조류 인플루엔자 뭐고 이런 거 막 헷갈렸다고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전 헷갈렸거든요. 전 헷갈렸는데 일단 뭐 설명을 드리면 감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열이 나거나 뭐 춥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걸 그냥 단순하게 감기라고 해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세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신체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할 수도 있고 그런 보편적으로 하는 거를 기가 감소했다라는 의미로 감기라고 씁니다. 그럼 독감은 뭐냐? 독감 감기예요, 말 그대로. 독감 감기인데 독감은 감기랑은 조금 다른 게 감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질병이 독감입니다. 독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독감 백신 맞았는데 여러분들 독감 백신 맞으셨죠? 네. 그게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신 거예요.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에 대한 예방 백신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독감이라고 하면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류 독감은 뭐겠어요? 조류가 독감처럼 증상을 보이는 걸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조류 독감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병원체 이름이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는 그럼 뭐예요? 인플루엔자는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고 사람 인플루엔자도 있고 여러 동물의 인플루엔자를 토탈해서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구별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있는 거죠. 신종 플루. 플루는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플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종 플루는 새롭게 생겨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2009년도에 6번째 사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앞으로 H와 N에 주목하셔야 돼요. H7N9 이거는 H1N1이에요. 이런 것처럼 H와 N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A형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 그리고 독감 환자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때까지 2023년 있고,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포유류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포유류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넥스트 팬데믹 디지즈 X는 뭐냐? 인플루엔자가 될 것이다. 인플루엔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젖소의 우유를 먹은 고양이까지 집단 폐사됐다는 거예요. 야생철새에 의해서 젖소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는데 그게 우유를 통해서 우유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은 고양이가 감염이 된 거예요. 이걸 사람한테 돌리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거를 젖을 먹는 아이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사람 간에 전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학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앞에 세 번째 거는 앞에 설명했듯이 고양이 사료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와가지고 고양이가 집단 폐사를 했던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당히 여러분 지금 옆에 있다. 지금 친구 하나 누구도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기에 참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바이러스고, 이콰이나은 뭔지 아세요? 말. 소사인. 소사인. 모르겠어. 돼지. 캐나인. 강아지. 펠라인. 고양이. 여기 잘 알아. 오바인. 소. 오바인. 뭐지? 동그라미. 오. 양. 양. 네. 그다음에 에이비안. 조류. 새. 네. 뮤린. 우리. M이 들어가는 동물 뭐가 있어요? M. 마우스. 오. 마우스. 설치류. 그래서 이거는 동물을 얘기하는 형용사적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왜 조류 인플루엔자를 AI라고 하냐면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해서 AI라고 해요. 여러분 AI가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챗 GPT. 네. 그죠? 인공지능 AI가 또 있어요. 인공 수정도 AI라고. 그래서 AI 치면 예전에는 네이버 뉴스에 AI 치면 조류 독감이라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AI 치면 조류 독감 안 나옵니다. 죄다 인공지능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비안 인플루엔자라고 쳐야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 다 AI입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원래는 야생교류가 원래 숙주인데, 이 야생교류에 원래 그 바이러스가 가금이라든지 포유류로 전파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꼬르 AI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휴먼, 이콰인, 폴사인 이런 것도 다 걸리지만 다 오리진은 야생주류 AI에서 휴먼한테도 가고 이콰인한테도 가고 폴사인한테도 가고 캐나인한테도 가고 펠라인한테도 가서 그렇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닭에서 병원성에 따라서 여러분 저병원성, 고병원성 나누는 것도 뒤에 설명할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앞에 설명했죠.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예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다 그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속하면 올소믹서 비리대에 속하는 그 중에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바이러스는 보통 한 유전자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개의 유전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8개의 유전자로 나뉘어졌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필이 8자루가 있어요. 친구도 연필을 8자루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연필을 8자루를 서로 너 한 자루 주면 나 한 자루 줄 수 있게 이렇게 연필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유전적 변이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필이 한 자루 있어. 친구도 연필 한 자루 있어. 그런데 난 친구 연필 한 자루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난 그 그림을 얻고 싶으면 그 연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려갖고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한 가닥이면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8개의 분절로 돼 있다는 거는 그 연필 한 자루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연필 8자루와 내 8자루 중에 하나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큼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변이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왜? 다 세그멘트로, 분절로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안에 스파이크 프로틴, 뭐 여러 가지 매트릭스 프로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돼 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시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HA랑 NA라고 하는 두 가지의 프로테인이 인플루엔자 외벽에 두 개 있습니다. 근데 그 HA는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부착하게 하는 프로틴이고, NA 프로틴은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나올 때 세포와 HA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는 부착하고 하나는 끊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가 HA는 16가지, H1부터 H16까지 있는 거고, NA는 N1부터 N9까지 9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 몇 가지의 I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1에 N이 9개가 붙을 수 있죠. H1, N1부터 H1, N9까지. 그죠? H16부터 H16, N1부터 H16, N9까지. 그럼 토탈 몇 개예요? 144개. 144개의 I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 I형을 현재 모든 걸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근데 각각을 찾아보니까 N은 1부터 9까지, HN 1부터 16까지. 근데 가장 여러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H 뭐 N 뭐가 가장 뭐 귀에 익숙한 게 뭐예요? H5N1이란 말 들어봤어요? H1N1 들어봤어요? H1N1은 이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독감 백신 맞았다고 했죠 제가. 네. 여러분 독감 백신은 보통 3가 아니면 4가예요. 3가는 뭐냐? H1N1 하나, H3N2 하나, 휴먼 B,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그렇게 3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뭘 맞았는지는 알고 여러분 주사를 맞아야지. 아 네. 국가에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칩을 심어놨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가의 바이러스를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알았죠? 그렇게 해서 보통 H1N1부터 H16N9까지 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보통 이렇게 보통 바이러스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바이러스 이름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조리 인플루엔자 뭐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두 번째 만다린 독은 뭐예요? 가방 아니고 뭐죠? 청둥 청둥오리 아니고 사이좋은 원앙. 원앙. 만다린 독 원앙이에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만다린 독에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에서. 이 시료 번호를 가지고 몇 년도에? 2022년도에. 그 아영은 뭐다? H5N1이다. 이 정보만으로 우리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거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인데 후지안이라는 중국의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후지안에서 시료 번호고 2002년도에 분리된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H3N.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위에랑 아래랑? 그 도가 동물. 그렇지. 얘는 만다린 덕이 있는데 얘는 뭐가 없죠? 만다린 왜 없을까? 어디서 분리돼서 없을까? 연구실 연구실. 그렇지. 얘는 연구실에서 분리된 거야. 토양? 사람 누구야? 교수님들 사람 대답한 지금 점수 주셨고 사람한테 분리된 건 휴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후지안에 사는 사람인가 보죠. 후지안에 사는 사람한테 분리된 411번째 시료에서 2002년도에 H3N2가 분리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름을 딱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수 없지만 HA 프로틴은 햄 아골리틴의 약자예요. 햄은 뭐죠? 그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그렇죠. 혈구예요, 혈구.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그걸 햄이라고 해요. 아골리틴은 뭐예요? 응집. 혈구를 응집한다는 얘기예요. HA는 햄 아골리틴. NA는 뮤라미데이즈. 뒤에 AGE가 붙으면 뭐예요? H 뮤라미 다제, 다제, 아밀라제, 효소, 분해 요소예요. 그래서 뮤라미 다제. 그래서 분해돼서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헤마글루틴은 세포에 부착한다. 어글리틴하고 그다음에 NA는 끊어주는 데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이제 매트릭스 1, 2, 그다음에 non-structural 1, 2, 그다음 폴리머레이즈 B, 폴리머레이즈 B1, B2, 폴리머레이즈 A, 그다음 뉴클레오 프로틴 이런 건데 이렇게 내부 유전자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찍은 거예요, 동그랗게.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전자현미경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저거는 개 인플루엔자, 개한테 분리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은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숙주 특이성이라고 있어요. 숙주 특이성. 그 바이러스는 그 숙주에만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숙주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구제역. 구제역은 우제류에만 감염돼요. 우제류가 뭔지 아세요? 발굽이 있는 동물. 발굽이 있는 동물인데 발굽이 짝수로 되어 있는 동물. 두 개로 되어 있는 동물. 그래서 똑같이 발굽이 있어도 말은 구제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돼지하고 소하고 양, 염소 이런 두 개의 발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의 발굽이 되어 있는 걔네들은 기제류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보셨죠?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디만 걸리겠어요 당연히? 돼지에만 걸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람한테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질병에 동물 이름을 붙으면 딱 동물만 걸려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금 보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안 돌려도. 그래서 야생조류는 H1부터 H16 아까 얘기했죠. N1부터 N9까지 다 발견됐어요.
이 야생조류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닭, 오리, 가금이라고 해요. 가금. 야생조류랑 가금이라고 해요. 가금은 H1부터 13, N1부터 N9, H14, 15, 16은 아직 그 가금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금으로 와가지고 사람이나 돼지나 이런 데로 이렇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고래도 있어요. 모래 있어. 최근에 물개 바닥도 최근에 집단 폐사했다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없으시겠죠? 뉴스에서 나왔어요. 사도 있죠? 사람 당연히 있고. 돼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돼지는 이 바이러스가 조류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였는데 돼지를 거치면 사람에게 좀 더 감염이 잘 되는 형태로 바뀌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믹싱, 혼합시키는 베스, 수용체가 된다. 전달체가 된다. 그래서 돼지의 16%도 여러분 지금 보통 몇 년생이죠? 2004년에 2004년생이면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다닌 2009년도쯤에 신종플루가 유행했고 걔가 멕시코에서의 돼지에서 최초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한테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생소한 동물 있어요. 뭐예요 이거? 뱀, 장어, 그 뱀, 양서류. 여기까지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박쥐는 특이하게도 아까 뭐랬죠? 16까지만 있다는데 조류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박쥐는 17, 18, N9보다 N10, 11. 박쥐는 특이하게도 아직 얘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 특이성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위험한 바이러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야생조류에서 조류로 넘어와서 사람한테 친화적으로 돼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닭, 오리를 집안에 들고 사육하시는 분 없죠? 중국은 여러분 개, 고양이처럼 집 안에서도 그렇게 키워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정말 많은 마리. 옆에서 자고 있는데 닭, 오리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만큼 뭐랄까 동물 친화적이고 그만큼 가축방역적 개념이 또 도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갔다가 동물한테도 갔다가 개고양이한테도 갔다가 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끼리 서로 연필 주고받듯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는 인플루엔자와 친구가 갖고 있는 인플루엔자가 서로 만나서 연필을 주고받아갖고 또 이상한 바이러스 만들고 또 이상한 바이러스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이제 감염이 저렇게 쉽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 감염되면 무조건 다 위험하냐? 그건 또 조금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태, 이거는 고병원성 AI H5N1에 감염돼가지고 사람 폐가 여러분 공기 엑스레이 찍으면 공기는 검게 나오고 물은 하얗게 나오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폐에 공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폐렴, 염증세포가 가득 차가지고 폐렴이 소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물론 닭한테 걸면요 바로 사람한테 걸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고맙게도 닭하고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플루엔자에 쉽게 감염이 되려면 우리 수용 세포에 수용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그 수용체가 닭 같은 경우는 이 상부호흡기고 코, 그다음 요 요 라인에 집중적으로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적은 양만 있어도 바로 세포에 감염돼서 전신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사람은 그 수용체가 요 폐 깊숙하게 있어요. 하부호흡기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려면 이게 잡아가지고 부어야 돼요. 쭉쭉쭉쭉 빨아들여갖고 이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이 심부, 하부호흡기도까지 들어가야지만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위험하지만 그냥 우리가 친구들과 코로나처럼 대화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에는 사람과의 전파는 거의 없다고 일컬어지는데 간혹 신문이나 이럴 때 사람이 걸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하고 같이 껴안고 사는 사람들. 미국에서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은 다 누구냐면 젖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근데 얘네들이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돼지한테 갔다 오면 사람의 이 상부 호흡기도에 있는 수용체에 적합한 형태로 바뀔 수 있게 돼요. 미싱베이스를 거쳤다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럴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876명이 감염됐는데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기준이에요. 458명. 약 50% 이상이 폐쇄. 걸리면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폐사율, 치사율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가 팬데믹 디지즈 X가 되면 진짜 인류는 멸종할 수도 있는 이게 코로나처럼 그런 전파력과 그런 휴먼 친화성의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무섭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2013년도에 그동안은 H5N1이 제일 위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2013년도에 H7N9이라는 또 바이러스가 한 번 휩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 바이러스는 H7N3라는 바이러스랑 H7N9이라는 바이러스 합쳐갖고 여기는 H7하고 여기는 N9하고 합해져서 H7N9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와요. 걔네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크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섞여가지고 바이러스가 저렇게 변이가 일으키니까 사람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110명이 걸렸는데 23명, 이것도 거의 치사율 20%가 넘어요. 20% 정도 돼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급해가지고 2017년도에 백신을 딱 했어. 2013년부터 쭉쭉 이게 발생 그래프거든요. 발생 그래프인데 딱 했어요. 백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럴까? 보도되는 게 없을 뿐이지 않아. 맞아요. 이거는 중국의 의견, 중국의 의견. 작년에 저도 일본 갔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백신에 의해서 진짜 없어졌다고 일본 사람한테 안 되는 영어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이 코로나처럼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거지. 이 이후에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백신을 하면 여러분 변이가 많이 생겨요. 백신을 피하려고 하는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래프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래프고 우리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뭐 R값 여러분 저기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R값이 1 이상이면 전파되고 1 이하면 그냥 가만히 둬도 없어진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건 여기 태국 보면 1.6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크게 여러분 두 개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말을 들어봤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영어로는 이제 HP, 하이 패소제니시티라고 해요. HPAI하고 LPAI 두 개를 말해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모두 다 HP고 LP냐?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HA 기준으로 H1부터 H16까지 다 LP예요. 웬만한 모든 바이러스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근데 H5로 시작되는 놈하고 H7하고 시작되는 두 종류만 고병원성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모든 H5와 H7이 고병원성이냐? 그건 아니에요. H5 중에 일부가 고병원성이고 H7 중에 일부가 고병원성이에요. 그러니까 H5는 저병원성도 있고 고병원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성의 기준은 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고병원성, 사람한테 폐사가 높아도
닭이 그게 죽지 않으면 그럴 일은 크게 없지만 죽지 않으면 고병원성 저병원성이 일으켜지. 그래서 HP에 감염이 되면 진짜 여러분 순식간에 죽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닭 10마리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 이 시간까지 닭은 먹죠. 근데 오늘 한 저녁 한 7, 8시부터 애들이 그냥 10마리가 한 번에 죽어요. 진짜 너무 뭐랄까 끔찍한 이게 사람한테 감염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창오리라고 들어봤어요? 가창오리? 네. 가창오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가창. 맞아요. 가창오리를 어디서 보면 지금은 좀 이르고 한 12월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뭐 저기 전라도 부안이나 고창 서해안지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 막 한 오후 한 대여섯 시쯤에 가면 막 하루살이들이 막 뭉태기로 막 내 얼굴 때린 적 있죠. 그죠? 네. 그게 하늘에서 장관처럼 보여요. 약 가창오리 때 한 40만 마리, 50만 마리가 정말 군무라는 형태로 펼쳐져요. 저는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 가창오리 한 손바닥 크기만 해요. 하나. 근데 이제 걔네들이 2014년도에 고창의 독립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직접 끄집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H5N8이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거예요. 그때 부검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이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런 동물 보건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클레이드란 인플루엔자의 클레이드 말을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HA는 1부터 몇 번까지 있다? 16번까지 있다. 근데 클레이드는 H5를 기준으로 H5가 보니까 너무 분화가 많은 거야. 너무 발생이 많으니까 분화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H5를 그럼 0부터 9까지 나눠보자 했어요. 모여서. 그래서 H5 클레이드 제로부터 클레이드 9까지.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변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니까 0 사라져, 5 사라져, 3 사라져. 결국에 남는 게 클레이드 2만 남더라. 얘네들 다 사라지고. 그럼 클레이드 2만, 또 2만 또 계속 분화해. 그럼 또 2도 2.1부터 2.5까지 또 만들었어요. 근데 또 얘네도 다 사라져.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현재는 클레이드 2, 3, 4, 4, 2, 3, 2, 1. 딱 두 종류만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포유류, 고양이, 야생주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고 있는 클레이드는 H5형 클레이드 2, 3, 4, 4, B. 그 다음에 클레이드 2, 3, 2, 1, B. 이렇게만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김시현 교수님이 기말고사 문제 중에 하나로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문제 5개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이 AI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워낙 물자 인적 교류가 활발하니까 비행기를 타고서 아니면 사람들이 가방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넣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걸로 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 철새 이동 경로를 통해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철새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는 철새를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거 정도는 거의 학계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대신 야생주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보해서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국내에서 전파되는 거는 철새 같지 않다.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플라이웨이가 공유하고 있어요. 두 가지 플라이웨이. 그래서 이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플라이웨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의 깊게 안 받겠지만 겨울철에 이 보면 철새가 지금 여기 가까운 여기 천수만 또 기말고사 끝나면 가봐요. 그러면 기러기 떼가 시커멓게 앉아 있습니다. 논밭에. 네, 진짜 여러분 이제 어디 가면 나는 요즘 진짜 새밖에 안 보이거든요. 가면 쟤네들이 또 날라와가지고 또 AI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 막 한 8, 9월쯤 되면 새가 날라오면 너무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직업이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면 철새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개방하는 오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날라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얘네한테 똥 하나 안 떨어뜨리겠어요. 그럼 얘네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수지 인근의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새똥 여러분 야생귤 똥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 없죠?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생겼어요? 그 같이 나오지 않나요? 하얗게 막. 맞아요. 차에 똥 싸요. 네? 차에 똥 싸는 애들은 되게 뭐랄까 그렇지. 작은 애들. 오리류 기러기류의 똥은 약간 담배꽁초 같이 약간 건조한 똥을 써요. 그래서 딱 보면 떡볶이 작은 떡볶이 뭐 굵은 떡볶이 작은 떡볶이 담배꽁초 형태로 약간 녹색빛 아까 이렇게 하얗게 묻어있는 그런 식으로 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똥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이걸 밟고 어디 가요? 딴 데로 가. 자기 농장으로도. 지금은 워낙 홍보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겨울철 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낚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그냥 빨리 밟고 그런 사람이 밟고 농장에 갈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똥을 밟고 여기다 묻히고 어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걸 또 지나가서 농장으로 그런 식으로 가금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동그랗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예전에 저 이제 교수님하고 대학원 때 그 하얀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막 철새도 쫓아가면 저도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똥을 줍고 있었어요. 똥을 이렇게 딱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이상하잖아요. 하얀 옷 입고 애들이 똥을 줍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저희 똥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야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면 똥 좋아서 먹고 살냐고. 똥에서 뭐 하려고? 바이러스 분리하려고. 먹고 살기 힘들을 때 똥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그런 인플루엔자를 조기에 검출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I 예찰 검사 물량 건수는 세계 1등이에요. 정말 인텐시브하다고 그래요. 인텐시브한 서바이런스 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 검출하면 검출할 수 없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나 땅이 크잖아요. 근데 1년에 몇만 건 안 해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50만 건. 자, 이제 고병수 AI가 신고가 들어오면 실효 접수를 해서 부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계신 김충현 교수님한테 그 의사원 부검하시겠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검해보면 대충 얘가 고병원성일 것이다, 저병원성일 것이다. 부검 소견만으로. 왜냐하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부검 소견이 워낙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고 그 시료를 제가 받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유전자 검사법으로 검사해갖고 얘가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H5에 민감하고 있어요. 제가 막 H5 뜨면 저 막 바로 회사로 출근해가지고 검사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한 3살, 4살 난 딸이 문자를 보고 제가 와이프한테 또 이러고 있으니까 왜 또 무슨 일이야 해서 또 AI 신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3살 난 제 딸이 옆에서 왜 아빠 H5야?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온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97년도에 사육된 거위에서 최초로 이게 발견됐어요. 최초로 발견됐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주로 검사가 야생주류가 더 늦게 나왔죠. 지금 야생주류는 2002년도에 나왔고 홍콩에서, 가금은 90년도에 나왔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거봐라, 가금에서 야생주류를 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야생주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생주류 검사가 없었던 분, 했으면 나왔겠지. 가금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서 막상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좀 시스템이 괜찮은 나라구나. 생각보다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인플루엔자가 2020년 이전에는 유럽은 크게 발생이 없었어요. 유럽은 크게 발생이 없었는데, 그래갖고 약간 이 AI를 못 막는 국가를 약간 유럽에서 후진국 취급을 했어요.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막 백신하는 나라들은 역시 후진국, 백신하면 후진국 이랬거든요. 근데 2020년에 2344B, H5N1 2344B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럽이 걷잡을 수 없이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두 손을 들었냐? 항복. 프랑스가 거위와 오리에 백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걔네들은 왜 거위와 오리에 할까요? 네? 그렇지. 역시 먹는 얘기 나오니까 잘 말해. 푸아그라 때문에. 푸아그라 때문에 프랑스도 백신 시작하기 했고, 그런 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지금 백신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또 아메리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에서 그런 거 봤죠? 닭인데 사람 같은 닭 본 적 있어요? 닭이 막 털 북실북실하고 나 사람인 줄 알았어. 무슨 케이지에서 걸어 나오는데. 무서워. 네. 거대한 육개예요. 거대한 육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지금 뭐죠? 순살고기라도 뭐 이런 거 먹는 거 있죠. 이건 치킨집은 아닐 것 같은데 닭강정 같은 건 내 생각에는 다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브라질에서 나오는, 브라질은 전 세계 최고의 닭고기 생산국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지금 브라질 대충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여기 이렇게 브라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질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멕시코의 발생 지도예요. 얘네들 잘 막았어요. 별 발생이 없어. 근데 2021년부터 걷잡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브라질의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야생주류가 감염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닭고기 열심히 먹어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AI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젖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젖소 걸리고, 젖소의 우유를 먹은 고양이에서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유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열에 굉장히 약해요. 살짝만 가해도 인플루엔자는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AI 걸릴 때 한참 2000년 초반에는 AI 터지면 치킨집이 망한다고 했어요. 치킨하고 계란 안 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플루엔자는 소독약과 열에 굉장히 취약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 열 처리와 소독 처리는 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치킨은 막 그 200 몇 도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살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생우유를 먹은 아무 살균 멸균 처리되지 않은 생우유를 먹은 고양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체내 배리어가 있거든요. 바이러스든 어떤 병력이 통과하지 못한 여러 배리어를 뚫고 젖소에 감염된 게 우유까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되게 연구를 할 대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포유류에 대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밍크 뭔지 알죠? 여러분 부잣집 사모님들 토롯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밍크 사육하는 농장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용산에서. 용산 그 서울 한가운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고양이가 불쌍하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뭐 보호소라고 꾸며놓은 게 아니고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서 고양이를 싹 주워다가 불쌍하니까 키운 거예요. 키우는데 이제 뭐 건사료도 먹이고 생식사료도 먹이고 하다 했는데 고양이가 여러분도 뭐 회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육회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고양이가 야생성이 있다 보니까 익힌 거보다는 날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식사료는 열을 가하면 익잖아요. 그래서 생식사료는 방사선을 쪼여줍니다. 방사선을 쪼여줘서 멸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는 살균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먹고 감염이 됐고 그 사료를 검사했는데 오리고기였어요. 닭고기도 있고 오리고기 사료도 있는데 그 닭고기 사료에서 검사를 하니까 AI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캣맘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 진짜 그 캣맘들 혹시 지인 있으세요? 무서워요. 그 동물을 애정하는 마음이 너무 이제 크시다 보니까 집처럼 무서워.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잘 일이 정리가 됐고 앞으로 사료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정부가 AI에 감염이 됐든지 오염이 됐든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런 멸균 시스템에서 놓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보완도 됐고 법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고 이런 사건인데 진짜 이런 애들이 어느 순간에 진짜 사람한테 너무 직접이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은 너무 특이한 게 보면 아까 클레이드 설명했잖아요. 우리나라 발생하면 일본 발생하고 일본 발생하면 우리나라 발생해요. 참 가깝고도 먼 이웃이잖아요. 일본.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번에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 100% 나옵니다. 우리나라 나왔다 하면 일본에서 100% 나옵니다. 똑같은 형태의 바이러스. 올해도 대충 보니까 지금 여러분 들었나 모르겠지만 올해도 저기 인천 강화하고 충북 음성에서 고병스 AI가 지금 최근 2주 전에 터졌어요. 2주 전에. 근데 걔네들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에서 최근 나온 바이러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일본하고 국제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일본 가서 작년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맥주도 얻어 마시고 일본말로 생맥주가 일본말 뭔지 아세요? 남아비료. 어떻게? 알게 됐어. 그리고 이건 일본의 작년에 야생조류. 이 추룩 써 있는 게 일본의 야생조류고, 이건 이제 가금 농장. 이건 뭐냐면 미조. 동물원에 있는 사육조류.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지금 10번, 올해까지 11번. 올해까지 12번의 AI가 있었고 14년부터 쭉 원래 그동안 H5N1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이 14년부터 H5N8이 나오기 시작했고 19년, 20년에는 발생이 없었어.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아니에요. 더 큰 이벤트.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AI가 터지면 되겠느냐 이랬고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다. 이건 이제 발생 그래프인데 이게 가금이고 야생조류예요. 이 칸 하나가 6개월이에요. 10월부터 4월, 그다음 10월, 4월. 근데 그래프가 딱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만 발생하는 거예요. 6개월을 쉬고 6개월 발생하고 6개월을 쉬고 6개월 발생하고 그걸 딱 보여주는 그래프라서 그래서 정부에서 AI 관련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0월부터 원래는 2월 말까지였어요. 근데 10월부터 현재 그때에 따라서 4월, 6월, 5월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볼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바이러스가 두 종류가 나왔어요. 두 종류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나온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만 확인이 됐어요. 근데 2022년부터 북미에 있는 애하고 서로 연필을 주고받은 거예요. 북미에 있는 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북미에서 뭔가 새들이 날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떤 걸로 이해하고 있냐면 애들이 이동 경로를 바꿨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시베리아만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캄차카, 알래스카 갔다가 노스 아메리카까지 갔다 오는구나. 이거는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다. 기후 변화로 철새 이동 경로가 바뀌어서 앞으로 위험 요소는 더 많아졌다. 라는 형식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베리아의 브리딩 그라운드만 있었다가 이제 알래스카 브리딩 그라운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최초 발생 농장인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한 농장에서는 한 서브타입만 나왔어요. 그동안 H5N1, H5N6 이렇게 하나씩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농장을 검사했더니 이게 동이거든요. 1동, 2동, 넘버 3, 넘버 4동, 5동, 6동.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이 H5N6, 이 검정색이 H5N1. 한 농장에서 두 가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돼요. 작년에 최초로.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숙제가 어려워져. 그 전에는 북미형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니 지금은 또 한 농장에서 그것도 한 축사에서 이런 한 동에서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애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서해안 지금 특히 지금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요 일대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AI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AI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축질병이 잘 발생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 천안, 아산 이쪽으로 일단 축산 관련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충북 음성 지금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 가금 농장에서 현재 2건, 그다음에 야생조류에서도 현재 6건 정도. 올해도 H5N3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역정책은 진단을 빨리 하고 감염된 개체를 빨리 제거하고 이동 제한시키고 그다음 예찰을 강화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죠.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을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자랑 조금만 하면 그 국내에서
그 AI 백신을 개발했다고 논문을 썼어요. 했는데 이제 산란제 협회, 양계 협회 이제 이런 단체에서 아니 국가에서 이런 좋은 백신을 개발해놓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왜 살처분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닭을 왜 자꾸 살처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근거 논문이 돼버린 거예요. 근거 논문.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MBC 보이죠? 네.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내가 쓴 논문 여기 대기업에 여기 써 있어요. 용명강 여기 써 있어요. MBC 9시 뉴스데스크에 오 내 이름이 나와. 9시 뉴스. 9시 뉴스데스크. 9시 제일- 뉴스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니까 그렇지. 전국 뉴스, 전국 뉴스. 9시 뉴스에. 네 9시. MBC 9시 뉴스데스크 진짜. 와 대박이다. 내 이름 있잖아요. 이 화면을 내가 캡처했어요. 캡처. 가문의 영광이라고 어. 캡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와. 좋은 일로 뉴스 나오신 거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긴 했지. 근데 되게 혼났죠.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에서 썼던 그런 요지는 효과가 좋은 백신이지만 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가 결론이었는데 효과가 좋은 부분만 이렇게 줄쳐갖고 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써있죠. 뉴스데스크. 네. 이야. 그래서 이거 저장해놨어요. 네. 그 뉴스 한 2분 30짜리 네, 저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문 영광이라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이제 내가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다. 이거 동영상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앞만 봐도 내가 안 나와. 어른들은 잘 모르는 글씨가 나와. 이게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실망하셨다는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좀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연구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학기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이거 뭐 같이 풀이해도 돼요? 1번 답은 뭔 것 같아요? 4번. 4번? 아닌데? 아니 H5랑 H7은 저도 있고 고도 있다 그랬는데. 아니 고에만 있는데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맞아요. 있다 했어. 4번 맞아요. 4번 맞아요. 오. 1번은 왜 아니에요? A, A. 2번은? NA, 오. 3번은? 다. 뭐 예습했어요. 5번은? 5번은 왜 아니에요? 의뢰에서 의뢰에서 가는 그렇죠. 사례가 있으니까. 2번은? 2번 답 문제는? 2 바꿔보면 2번 2, 3, 4, 4. 경북대 수의대보다 난데? 3번은? 이건 제가 언급을 안 해서 모를 거예요. 2번에 이거? 3번은? 2번? 이거? 네? 뭔가 약간 1번 같은데요. 1번 2번. 2번? 2번?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 4번, 1번. 1번, 5번, 1번.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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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런 거 하나 남겨놔야 재밌지. 이거 아까 나와? 5번에서 근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올 때 이거 쓴다고 막 허락 안 받고 그냥 올렸는데 모신 거예요? 아니죠. 누가 알려줬지. 누가 알려줬지. 아, 그렇지. 나한테 허락 안 받았죠. 왜냐면 이거는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라고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 와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 논문 나오고 뉴스에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21일이에요. 아니죠. 21일. 21일. 그렇죠. 누가 알려줄 거지. 글쎄 나온다고. 3번에 3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관련해 갖고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로 소속을 옮기긴 했지만 공부 시절에 저희 김충현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AI 관련 조류질병 관련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정말
지자체에도 동물위생 시험소라고 이걸 검사해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 계시고, 아니 그 밑에 또 가축위생가격지원본부라고 지금 세종시에 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효 채취를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I가 발생하면 그거를 CDC로 KCDC로 옮겨서 거기서는 이제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또 환경부는 가금보다는 야생주류 위주로 AI를 해서 서로 저렴하고, 이거는 이제 줄여서 OR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사람으로 생각하면 WHO 같은 기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동물보건기구와 관련해서 하고, 전국 10개에 있는 수의과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일을 같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인플루엔자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 어떤 포커싱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이제 가볍게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 제가 낸 문제예요. 중간고사 때 우리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인데 꽤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딱 듣고 그냥 바로 캐치하는 거 보니까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아까 그 3번 문제에서 아까 그거 개정된 거라 했잖아요. 그럼 개정되기 전에 잠복 기간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바로 답 나올 것 같은데. 개정되기 전에는 네? 21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들었던 PPT 안에 들어있어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그 고병원성, 저병원성을 나눌 때 그 H만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네. N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HAA는 내가 설명을 스킵했어요. 좀 이게 HAA는 특정 유전자 서열이에요. HAA는. 근데 이 인플루엔자 HA가 세포에 있는 수용체랑 바인딩을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들어갈 때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효소. 근데 그 효소가 이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HA를 끊어주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병원성은 이 특정 유전자 서열이 없어요. 이 특정 유전자 서열이 없어서 그냥 호흡기와 소화기에만 감염이 됩니다. 저병원성은. 근데 이런 특정 유전자 서열을 HA라는 유전자 안에 이 특정 유전자 서열이 있는 거는 전신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전신에 있는 세포에 감염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HA에 있는 특정 유전자 서열 때문에 병원성을 나누는 기준이 생겨서 NA는 마지막에 끊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HA만 관여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진단을 할 때 저거와 관여해서 나오는 효소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유전자 진단. 그래서 그 H를 뭐라고?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요거만 투기적으로 우리가 리얼타임 PCR 그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뜬다면 고병원 저병원성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 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 쓸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뭘 하냐면 H5인지 아닌지만 구별을 해요. H5인지 아닌지만 구별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시퀀싱을 합니다. 시퀀싱이라고 해서 그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리얼타임 PCR 디자인을 따로 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씩 달라갖고 여기서 안 뜬다고 무조건 저병원성은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학생이 말하는 대로
이 부분만 인식해서 우리가 어떤 PCR을 디자인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질문. 뭐 인플루엔자 관련되지 않아도 돼요. 뭐든지. 김충현 교수님이 예전에 어땠는지. 진짜 못해. 어떤 교수님 되게 술을 못하는 척하면서 잘 드시네요. 그리고 제가 김충현 교수님은 어떤 모든 정보에 있어서 가장 느리게 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교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끔 나한테 가끔 전화와서 야, 용명아 너 그거 알고 있었냐? 형, 그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이제서야 그걸 알아. 모든 정보의 종착지. 교수님이 알면 다 아는 건가요? 교수님이 알면 진짜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거. 네. 질문 드려도 네, 되겠어요? 네. 네, 여기 AI 항원뱅크 구축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도 항원뱅크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하원뱅크를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뭐 크게 학생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스킵한 건데 하원뱅크가 이제 우리나라가 2016년하고 17년에 고병원성 AI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전국에서 417개 417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 그때 살처분하고 이런 방역 비용이 3조가 들었어요. 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고 그중에 농식품부의 토탈 예산이 9% 내가 알기로 9%가 아니야. 한 4%인가? 그러니까 한 24조 정도가 농식품부 예산인데 그중에 3조가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백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판단을. 그래서 이런 TF를 만들고 그럼 항원뱅크를 할 때 어떤 종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유익 가능성이 높은 5종류를 선택을 했고 그 5종류에 대해서 제가 다 만들었죠. 5종류를. 5종류를 다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항원뱅크라는 게 뭐냐면 백신은 각은 백신은 여러분은 엊그제 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거는 종란이나 세포에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 그 원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부작용은 좀 덜한데 백신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각은 백신은 그 원액에다가 오일 어주번트라고 해서 오일을 뚫뚫뚫 말아요. 오일을. 그러면 항원이 커져요. 항원이 커지면 이 세포들이 그 항원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률이 높아져서 굉장히 백신의 작용이 올라가요. 항체 생성에도 더 그렇죠. 항체 생성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부작용이 사람이 맞으면 퉁퉁 부어요. 염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갖고 여러분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전개된 백신도. 그래서 항원뱅크라는 건 뭐냐? 그 오일이랑 섞기 전에 원액 상태를 얘기해요. 원액 상태 이렇게 보관하고 국가에서 야 긴급 백신 실시 하면 얘네들을 녹여서 오일이랑 막 섞어가지고 백신으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은 백신은 물 같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막 되게 겁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맞으면서. 근데 각은 백신은 오일이랑 섞어서 하얘요. 하얀색이에요. 네. 그런 상태를 이제 항원뱅크라고 쓰는 거예요. 항원뱅크. 백신은 아닌 백신하고 오일하고 섞기 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걔네들을 한 이 정도 물량을 했고 이거를 계속 보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네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새로운 스트레인으로. 그래서 그거를 벌써 4번째. 지금은 한 6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랑 가까운 국물약품 업체가 고려비엔피라고 예산에 있어요. 예산에 그 고려비엔피라고 각은 백신 크게 만드는 회사에서 저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라 해서 실험 닭에서도 한번 해봤고 직접 농장에 있는 닭을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걔네들에게 접종해갖고 결과를 발표한 게 이거 뉴스데스크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서 보관 못해요. 집에서 보관. 마이너스 70도면 거기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바이러스는 원래 냉동 보관 그냥 그 상태로 정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녹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사독 백신하고 생독 백신이 있어요. 네. 주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그 항원성만 유지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생독 백신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어서 걔가 체내에서 증식이 돼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독 백신이라서 그 항원성만 유지하고 꽝꽝 얼려놓고 그리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긴 시간이 돼요. 근데 얼렸다 녹였다는 게 제일 안 좋고 낮은 온도에서 그냥 장시간 보관이 돼요. 예. 그 아까 한 농장에서 두 개의 종류가 발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농장 자체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두 개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이가 유입이 돼서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 수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두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가장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두 개의 가능성이 높고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데 얘가 H5N6고 H5N1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농장에서 분화가 되려면 얘랑 형을 뭔가 연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색깔이 다르다는 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면 아직 공유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서로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얘네들이 서로 유전자를 주고 받았다기보다는 각각의 유전자가 들어왔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죠.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자연을 볼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또 질문. 아까 네. AI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게 철새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정설로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동물 보호 문제학자들 동물을 사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철새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철새들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철새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오는 건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감기 걸린 게 여러분들 탓도 있지만 아니면 제가 가장 큰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싹 쓸었다고 해서 태풍이 물론 나쁘지만 태풍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오는 건 하나의 자연 현상이다. 대신 그 야생조류에 의해서 가금 농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저도 아까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막 우리나라를 막 곰 형태로 이렇게 막 한참 막 이것 때문에 엄청 뭐랄까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시야를 바꿔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태풍과 같은, 화산 지진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이 가금 농장으로 가서 피해를 입는 것 정도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좀 더 야생조류를 질책하기보다는 야생조류를 또 반대로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죠. 네. 그게 맞을 거예요. 또 질문 있을까요?